그죠?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서 혼자 낚시하는 노인이었고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이제 84일이었다. 고기를 못 잡은 처음 40일 동안에는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배를 탔다. 하지만 고기를 못 잡은 지 40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틀림없이 가장 불길한 사라울일 거라고 말했다. 우선 쭉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소녀는 부모의 지시에 따라 다른 배를 탔는데 그 배는 첫 주에만 좋은 고기를 3마리 낚아올렸다. 소녀는 노인이 매일 빈 배로 부두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언제나 부두로 내려가 노인이 감아놓은 낚싯줄, 갈고리, 작살, 돛대에 말려있는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돛은 여기저기 밀가루 부대로 기운 것이었는데 그렇게 접어놓으니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수척했으며 목 뒷부분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양밤에는 열대바다의 햇빛 반광상에 노출되면 생기는 가벼운 피부암 종류의 갈색 검버섯이 있었다. 검버섯은 얼굴 양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크고 무거운 고기를 잡으려고 낚싯줄을 오래 만진 탓에 그의 양손에는 깊고 흉터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생긴 흉터는 아니었다. 그것은 물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 구멍처럼 오래된 것이었다. 모든 게 늙어 보였으나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두 눈은 바다와 똑같은 색깔이었고 쾌활한 불패의 기색이 감돌았다. 산티고와 할아버지, 작은 배를 물러놓은 둑에서 올라오며 소년이 그렇게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랑 다시 나갈 수 있어요.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년은 그를 사랑했다.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넌 재수 좋은 배에 타고 있잖아. 그러니 그들과 함께 있어. 할아버지는 전에도 87일 동안이나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그 후 3주 동안 저랑 함께 큰 놈을 매일 잡았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네가 내 실력을 의심해서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 나도 잘 알아. 아빠가 저보고 떠나라고 했어요. 저는 애니까 아빠 말을 들어야죠. 알지. 그게 정상이지. 아빤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래.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지? 그렇지 않아?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테라스 식당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고 집으로 가요. 그거 좋지. 노인이 말했다. 어부 대 어부로서 말이야. 그들은 테라스 식당에 앉아 있었다.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으나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좀 나이가 든 어부들은 그를 바라보며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고 해류와 낚싯줄을 들이운 수심과 꾸준히 이어지는 좋은 날씨와 기타 그들이 바다에서 본 것 따위에 점잖게 말했다. 그날 성공을 거둔 어부들은 이미 항구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잡아온 말린을 죽여 2개의 기다란 널빤지에 쭉 펴서 놓았고 각각의 널빤지 양쪽 끝을 잡은 2명의 남자가 그것을 아주 힘겹게 비틀거리며 물고기 공판장으로 옮겼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냉동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말리는 그 트럭에 실려 아바나의 어시장으로 나갈 터였다. 상어를 잡아온 사람들은 그놈을 작은 만의 한쪽 끝에 있는 상어 공장에 넘겼다. 공장 사람들은 상어를 도르래와 밧줄로 매달아 놓은 후 간을 떼어내고 지느러미를 제어하고 가죽을 벗긴 다음 살코기를 네모난 조각으로 잘라 소금에 절였다. 동풍이 불면 항구 건너편의 상어 공장에서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다. 하지만 오늘은 희미한 흔적만 있었다. 바람이 북쪽으로 물려갔다가 소멸해 버렸고, 그래서 테라스 식당은 햇빛이 환하고 상쾌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여러 해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일 사용하실 정어리를 구해다 드려요? 아니, 가서 야구나 하렴. 나는 아직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루엘리오가 낚시 그물을 쳐줄 거지? 구해오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낚시를 함께 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맥주를 사주었잖니. 노인이 말했다. 넌 이미 어른이란다. 할아버지 배에 처음 탔을 때 전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내가 아직 발파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그놈이 배를 거의 박살내버릴 뻔했을 때 너는 거의 죽을 뻔했어.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놈이 꼬리를 탁탁 치고 온몸을 비틀어대자 배의 널빤지가 부서졌고 할아버지가 막대기로 그놈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할아버지는 젖은 낚싯줄이 있는 배전으로 나를 밀어넣었어요. 배가 요동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할아버지가 마치 장작을 패듯이 그놈을 후려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달콤한 피냄새가 내 온몸을 뒤덮었어요. 정말로 기억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말해줘서 아는 거니? 우리가 처음 배 타고 바다에 나갔던 거 다 기억해요. 노인은 햇볕에 타고 자신감 넘치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소년을 쳐다보았다. 만약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널 바다에 데리고 다가 도박을 걸어볼 텐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재수 좋은 배에 타고 있지. 정어리를 잡아서 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미끼 4개를 구해올 것도 알고 있어요. 미끼는 오늘 남겨온 것도 있어. 상자 속 소금에다가 넣어두었어. 4개를 새로 더 구해올게요. 하나면 돼. 그의 희망과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산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더욱이 새로워졌다. 그럼 2개만 가지고 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2개로 하자. 노인이 동의했다. 훔치는 건 아니지. 그러고 싶죠. 하지만 돈 주고 사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단순한 성품이어서 자신이 겸손하게 양보를 했을 때에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양보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겸손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며 또 진정한 자부심에 손상을 입히는 것도 아님을 알았다. 해류가 이런 상태라면 내일은 날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어디로 가시게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낚았다가 바람이 바뀌면 돌아오려고 해. 날이 밝기 전에 바다로 나가야지. 저도 멀리 나가자고 해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진짜 큰 놈을 잡았을 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멀리 나가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보지 못하는 새들의 움직임 따위를 볼 수 있거든요. 만세기를 잡으러 나가자고 쪼를 수도 있어요. 그 친구 눈이 그렇게 나빠? 거의 장님이요. 이상한데. 노인이 말했다. 그 친구 바다 거북잡이를 본 적이 없어. 그걸 해야 눈이 나빠지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스키토 해안 근처에서 여러 해 거북이를 잡았는데도 눈이 좋잖아요. 난 좀 이상한 노인이란다. 그런데 정말로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도 할아버지 힘만으로 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 고기잡이에는 요령이 더 중요해.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소년이 말했다. 그 다음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엔 투망을 가지고 저고리를 잡으러 갈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낚시잡이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녀는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을 둘둘 감아서 넣어둔 나무 상자, 갈고리대, 자루가 달린 작사를 들었다. 미끼가 든 상자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뒤편 아래쪽에 놓아두었다. 몽둥이는 커다란 물고기 배 위에 올렸을 때 그놈을 때려서 잠잠하게 만드는 데 쓰는 거다. 아무도 노인의 물건을 훔치진 않았겠지만 독과 무거운 낚싯줄은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 나았다. 이슬이 내리면 물건들이 상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으리라 확신했지만 갈고리대와 작사를 배에다 놔두는 것은 쓸데없는 유혹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길을 함께 걸어 올라가 노인의 오두막으로 걸어갔고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이 둘둘 말린 돛대를 벽에다 기대어 세워놓았고 소녀는 상자와 다른 장비를 그 옆에 두었다. 돛대는 오두막 단칸방의 길이만큼 되었다. 그 오두막은 구아노라고 하는 종려나무의 질긴 싹껍질로 지은 것이었다. 방 안은 침대, 테이블, 의자, 그리고 스스로 취사를 하는 흙바닥의 취사장이 전부였다. 질긴 구아노 껍질을 겹쳐 만든 평평한 갈색 벽에는 성심의 예수상과 코브레의 성모 마리아상의 천연색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남긴 유물이었다. 한때 벽에는 빛바랜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으나 그걸 보면 너무 외로워져 벽에서 내려 구석의 선반 위에 올려놓았고 그 위에 깨끗한 셔츠를 걸어두었다. 뭐 드실 거예요? 소년이 물었다. 생선이란 노란 쌀 한 접시. 너도 좀 먹겠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어야죠. 불 피워드려요. 괜찮아, 내가 피우마. 아니면 차가운 소를 그냥 먹든지. 투만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투망은 없었고 소녀는 그것을 언제 팔아버렸는지 잘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입는 척했다. 물론 노란 쌀 한 접시와 물고기도 없었고 소녀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내장을 빼버리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오면 네 기분은 어떻겠니? 이제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문 앞에 앉아서 해바라기를 좀 하실 건가요? 어제 신문이 있지. 야구 기사를 읽을 거란다. 소녀는 어제 신문 또한
허구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침대 밑에서 끄집어냈다. 술집에 페드리코가 줬어. 그가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다시 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내 것을 얼음에 잘 쟁겨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나누어 쓰면 돼요. 돌아오면 야구 얘기도 해주고요. 양키스는 절대 지지 않지.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도 무섭던데. 얘야, 양키스를 좀 더 믿어보아라.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를 좀 생각해보라고. 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무서워요. 조심해. 그러다 보면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무서워하게 될 거란다. 아무튼 할아버지가 그걸 읽고 제가 돌아오면 말해주세요. 끝자리가 85로 끝나는 복권을 사야 될까? 내일이 85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최고 기록인 87은 어쩌고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지. 85가 들어가는 복권을 살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한 장만 2.5달러야. 누구한테서 그 돈을 빌린다지? 문제없죠. 2.5달러쯤 제가 언제든 빌려드릴 수 있어요. 나도 빌릴 수 있을 거란다. 하지만 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처음엔 빌리다가 나중엔 구걸하게 되거든. 할아버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9월이에요. 그래. 엄청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 달이지? 노인이 말했다. 9월은 아무나 어부가 될 수 있는 달이고 말이야. 이제 정어리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해는 진 후였다. 소년은 노인의 군용 담요를 침대에 집어들어 의자의 뒷부분과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상한 어깨였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넘쳤다. 목도 여전히 튼튼했고 노인이 잠들어 고개를 앞으로 숙였기 때문에 주름살도 그리 깊어 보이진 않았다. 셔츠는 너무나 여러 번 기워서 독과 비슷해 보였고 기운 조각들과 빛에 노출된 상태에 따라 색깔이 제각기였다. 하지만 머리는 아주 나이 든 사람의 머리였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신문은 무릎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위에 놓인 양파의 무게 때문에 저녁 미풍이도 날아가지 않았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소년은 노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목요일은 이제 책을 조금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눈을 떴고 잠시 동안 아주 먼 곳에서 되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뭘 가지고 온 거지? 그가 물었다. 저녁 식사요. 소년이 말했다. 저녁 식사 하셔야죠. 별로 배가 고프진 않아. 그래도 드셔야 돼요. 먹지 않으면 낚시도 못하거든요. 안 먹고 낚시한 적도 있단다. 노인은 일어서서 신문을 접었다. 그러고는 담요를 깨기 시작했다. 담요는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식사도 하지 않고 낚시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고맙구나.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해라. 뭘 먹을 건데? 검은 콩과 쌀, 튀긴 바나나, 그리고 수추 조금이요.
소녀는 테라스 식당에서 2단 철가방에 넣어 음식을 가지고 왔다. 나이크, 포크, 스푼 2벌은 각각 냅킥에 쌓인 채 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누가 이걸 주었니? 식당 주인 마르틴이요.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이미 고맙다고 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따로 고맙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마르틴에게 내가 잡게 될 커다란 물고기의 뱃살을 주어야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 친구가 이렇게 한 것이 여러 번이지? 그런 뱃살보다 나은 것을 주어야 할 텐데. 그 친구는 우리한테 정말 잘해. 맥주도 2개 줬어요. 난 캐네든 맥주가 제일 좋지.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거예요. 아투웨이 맥주예요. 병은 제가 식당에 도로 가져다 줄 거고요. 참 착한 아이로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럼 먹을까? 할아버지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철가방을 열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비되었다. 노인이 말했다. 단지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었을까? 소녀는 생각했다. 마을의 수도꼭지는 길 아래로 2 거리를 가야 있었다.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길어야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비누와 좋은 타월도. 난 왜 이 생각이 없었을까? 겨울을 대비해 셔츠랑 상의도 한 벌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구두와 담요도 하나 더 필요하다. 스튜 맛이 정말 좋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해주세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양키스밖엔 없었어. 노인이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졌어요. 소년이 그에게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았잖아.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가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야. 다른 리그에는 브루클린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난 블루클린을 꼽지. 블루클린 하면 딕 식슬러와 그가 옛날 압구장에서 날린 빨랫줄 같은 장터들이 생각나. 장타들이 생각나. 정말 딕의 타구는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 그가 제일 멀리 날리는 것 같아요. 그가 테라스 식당을 찾아오곤 했던 때를 기억하니? 그에게 함께 낚시를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너 보고 한번 요청해보라고 했는데 너 또한 소심했지. 알아요. 그거 정말 잘못한 거였어요. 잘하면 우리랑 같이 낚시하러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평생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난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를 낚시에 데려가고 싶었어.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 말로는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대. 그도 우리처럼 가난한 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해해 주었을지도 몰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고 또 그가 제 나이만 했을 땐 이미 빅리그에서 뛰었죠. 내가 네 나이만 했을 때는 가로돛을 설치한 커다란 배에서 선원으로 뛰었지.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였단다. 저녁이면 아프리카 해안에서 사자들도 보았고. 알아요.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프리카 얘기할까? 아니면 야구 얘기할까? 야구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매크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소년은 제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그 또한 왕년에 테라스 식당에 들곤 했었어.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하면 거칠어지고 말을 막 하고 다루기가 까다로웠어. 그는 야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못지않게
그는 야구에 전념하는 것 못지않게 경마에도 관심이 많았지. 늘 경주마 리스트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고 자주 전화로 말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단다. 그는 훌륭한 야구 감독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그가 제일 훌륭한 감독이래요. 그가 이곳에 자주 찾아왔기 때문이란다. 만약 티로시에가 감회에 이곳을 찾아왔더라면 네 아버지는 그를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했을 거란다. 그럼 누가 최고의 감독이에요? 루케예요? 아니면 마이크 곤샬레스? 둘이 동급이지. 그리고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죠. 아니란다. 나보다 훌륭한 어부를 많이 알고 있지. 에이, 설마요. 소년이 말했다. 좋은 어부들도 많고 아주 뛰어난 어부들도 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고맙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잡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고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겠구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강하신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난 내 생각처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많은 요령들을 알고 또 결단력도 있지. 이제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힘이 생기죠. 이 그릇들은 테라스에 가져다 줄게요. 그래, 잘 가거라. 내일 아침에 깨워주마.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이죠? 소년이 말했다. 늙은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이 말했다. 왜 노인들은 그렇게 일찍 깨는 걸까? 남들보다 더 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애들은 늦게까지 아주 잘 잔다는 거죠. 그건 기억해두마. 노인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 널 깨워주마. 다른 배 주인이 절 깨우는 건 싫어요. 제가 못난 사람이 드는 느낌이거든요. 알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아까 테이블에 앉아 불도 없이 식사를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갔다. 신문을 바지 사이에 넣고 말아 베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담요로 몸을 밟고서 침대에 용수철을 덮은 다른 신문지 위에서 잠을 잤다. 그는 곧 잠이 들었고 소년 시절에 갔던 아프리카를 꿈꾸었다. 그는 기기다란 황급빛 해안과 하얀 해안들을 보았다. 해안은 너무 희어서 눈을 찔렀다. 높이 솟은 곽과 우뚝한 갈색 산도 보았다. 그는 매일 밤 그 해안에서 지내며 꿈속에서 파도가 노호하는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의 배가 그 파도를 뚫고 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갑판의 타르와 뱃밤 냄새를 맡았고 아침마다 내륙 쪽에서 불러온 바람이 가져다주는 아프리카의 냄새도 맡았다. 그는 내륙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의 냄새를 맡을 쯤이면 오래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바람 냄새가 너무 일찍 불러왔고 그는 자신의 꿈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임을 알고서 계속 꾸었다. 그는 바다에서 우뚝 솟은 하얀 산봉우리우들을 보았다.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다른 항구에 정소박도 꿈꾸었다. 카나리아 군도에 여러 다른 항구와 정박소들도 꿈꾸었다. 그는 폭풍 후 여자들, 대담한 사건들, 거대한 물고기, 사람들 사이의 싸움, 힘겨루기 시합 등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꿈을 꾸지 않았다. 그가 다녔던 곳과 해변에 나타난 사자들에 대한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해질 무렵 어린 고양이들처럼 뛰어놀았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소년의 꿈은 꾸지 않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열린 문으로 달을 내다보다가 바지를 다시 펴서 입었다. 그는 오두막 밖에서 오줌을 누고 소년을 깨우려고 나갔다. 아침에 한가해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렇게 떨고 나면 몸이 따뜻해질 것이고 곧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서 맨발인 채로 그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에 있는 접이식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노인은 쓰러지는 달빛 속에서도 소년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발 하나를 부드럽게 잡았다. 그러자 소년이 깨어나 몸을 뚜루 돌리더니 그를 쳐다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 바지를 집어들고서 침대에 앉은 채로 그것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갔고 소년이 뒤따라갔다. 소년은 여전히 졸린 상태였다. 노인이 소년의 등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요? 소년이 말했다. 남자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걸요? 그들은 길 아래로 내려가 노인의 오두막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맨발인 남자들이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소년은 감아놓은 낚싯줄이 들어있는 상자와 작살과 갈고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을 둘둘 감아 놓은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장비를 배에다 실은 다음에 마셔보자꾸나. 그들은 어부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 아침에 노점에서 연유 깡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잠을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깨어났다. 아주 잘 잤단다 마돌린.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자신감도 넘친단다. 저도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와 제 몫의 정어리, 할아버지가 쓰실 새 미끼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 배 주인은 장비를 직접 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린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5살 때부터 장비를 다루도록 시켰으니까. 맞아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 더 드세요. 여기 외의 상태요. 그는 맨발로 산호자갈 위를 걸으며 미끼를 저장해둔 얼음 저장고로 갔다. 노인은 커피를 마셨다.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곤 그것뿐이니 마셔두어야 했다. 벌써 오래전부터 노인은 먹는 것이 지겨워졌고 그래서 점심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배에 이물에 물병을 하나 놔두었는데 그거면 하루 종일 충분했다. 소년이 신문지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들고 왔다. 그들은 발밑에 자갈 섞인 모래를 느끼며 길을 내려가 배로 갔다. 작은 배를 들어올려 바다에 띄었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너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노인이 말했다. 그는 두 노인의 중간 부분에 뚫린 작은 구멍에다가 노거리 밧줄을 꿰고서 다시 그 밧줄을 노 걸쇠에 단단히 묶은 다음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두 노를 힘껏 물속에 집어넣고 어둠 속에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다른 해변에서도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있었다. 다리 언덕 아래로 넘어가 버려 어부들은 볼 수 없었지만 노인은 그들이 노를 물속에 집어넣고
힘껏 젓는 소리를 들었다. 때때로 사람들이 배 위에서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노젓는 소리 외에는 잠잠했다. 배들은 항구의 출구를 벗어나자마자 저마다 흩어져 있었고 각각의 배는 낚싯질할 곳을 향해 나아갔다. 노인은 먼 바다로 향할 생각이었다. 그는 흙냄새를 뒤로한 채 상쾌한 이른 아침의 바다 냄새 속으로 노를 저어나갔다. 물입니다. 그는 어부들이 깊은 우물이라고 부르는 해역을 노를 저어 지나가며 모자 반 속 해초가 빚어내는 푸른 빛을 보았다. 깊은 우물은 깊이가 무려 700페텀에 달하는 해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해류가 바다 바닥에 가파른 해벽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소용돌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가장 깊은 구멍에는 새우와 미끼 고기들, 그리고 때때로 오징어 떼가 집중적으로 모여들었고 이것들이 밤중엔 수면 가까이 떠오르며 지나가는 고깃들이 그것들을 잡아먹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를 저으며 날치들이 물을 떠날 때 내는 몸을 떠는 소리와 함께 뻣뻣이 편 날개가 멀리 날아오르면서 내는 씩씩거리는 소리도 들었다. 날치는 바다에서 노인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그래서 노인은 날치를 좋아했다. 그는 새들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몸집이 작고 가녀린 제비갈매기가 불쌍했다. 제비갈매기는 언제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지만 대개는 찾지 못한다. 도둑새나 크고 단단한 새들이라면 모를까. 새들은 우리보다 살기가 더 힘들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바다는 이리도 싸나운데 왜 저 제비갈매기 같은 약하고 힘없는 새들이 생겨났을까? 바다는 자상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갑자기 아주 싸나워질 수 있다. 날아다니면서 물을 쪼고 사냥을 하는 저 새들. 저 여리고 슬픈 목소리를 내는 새들. 저들은 바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존재일 것이다. 그는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건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할 때 스페인어로 부르는 말이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험담을 하지만 그런 때에도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말한다. 부표로 낚싯줄에 찌로 사용하고 또 상어간을 많이 팔아본 돈으로 사들인 모터보트를 타는 젊은 어부들을 바다를 엘마르라고 남성형 명사로 불렸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 하나의 정복 장소 혹은 적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바다를 언제나 여성으로 생각했고 엄청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거두어가기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만약 바다가 거칠고 사악한 짓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이라고 여겼다. 달이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바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꾸준히 노를 저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가끔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면이 잔잔했기 때문에 노젓는 건 그리 힘들지 않았다. 노젓기의 3분의 1은 해류가 해주는 거다. 그 덕분에 날이 밝기 시작했을 때쯤 그는 평소 이 시간에 나와 있을 법한 지점보단 더 멀리 나와 있었다.
깊은 우물에서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소득이 없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랭이와 날개다랑어가 꽤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해야겠다. 어쩌면 거기에 커다란 놈들이 걸려들지도 모른다. 완전히 환해지기 전에 그는 미끼를 꺼내 물속에 들이웠고 해류를 따라 흘러갔다. 첫 번째 미끼는 40펜터 지점에 들이웠다. 두 번째는 75패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00패텀과 125패텀의 깊은 바다였다. 각 미끼 고기는 그 속을 낚싯바늘에 곱게 뻗은 허리 부분이 꿰뚫은 다음에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서 꿰매어져 있었다. 소녀는 노인에게 신선한 날개 다랑어를 2마리 주었다. 그것들은 저울추처럼 가장 깊이 들어간 낚싯줄 앞부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두 낚싯줄에는 전에 사용한 크고 푸른 정갱이와 갈 정갱이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물고기들은 아직도 싱싱한 상태였고 구수한 냄새에 입맛을 돋우는 신선한 정어리와 함께 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각 낚싯줄에는 40패턴 코일이 2개씩 달려 있었고 필요시에는 예비 코일에 연결하면 한 물고기에 약 300패턴의 낚싯줄을 투입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인은 3개의 막대찌를 물속에 넣고선 상태를 살피며 노를 천천히 저어 낚싯줄을 위아래로 조정하며 적당한 수심을 확보했다. 이제 주위는 완전히 환해졌고 언제라도 해가 뜰 기세였다. 해가 수평선에서 흐미하게 떠올라 노인은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해가 환하게 떠올랐고 물 위의 빛이 자결했다. 해가 떠오르자 평평한 바다는 반사광을 그의 눈에 쏘아댔다. 노인은 눈이 매우 아팠다. 그는 수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를 저었다. 그는 물속을 내려다보며 낚싯줄이 깊숙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살폈다. 그는 미끼를 곱게 내리는 일을 누구보다 잘했다. 그리하여 해류의 어둠 속 그가 바라는 바로 그 지점, 고기가 있을 법한 지점에 미끼를 들이웠다. 어떤 어부들은 미끼를 해류에 떠내려가게 하는 바람에 원하는 깊이는 100패텀이었으나 실제로는 60패텀밖에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난 아주 정확하게 깊이를 유지하지. 그는 생각했다. 단지 지금껏 운이 없었을 뿐이야. 앞날을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 운이 좋을지도 몰라. 모든 날은 새로우니까 말이야. 행운이 따른다면 더 좋고. 하지만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행운이 찾아올 때 그걸 잡을 수가 있지.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이 지나자 동쪽을 쳐다보아도 그리 눈이 아프지 않았다. 평생 동안 이른 아침은 내 눈을 아프게 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눈은 아직까지 좋아. 저녁 되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아. 저녁에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 아침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구남새 한 마리가 그의 바로 앞 상공에서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선회하는 것을 보았다. 놈은 갑자기 날개를 뒤로 젖히면서 급강하더니 곧바로 공중으로 떠올라 빙빙 돌았다. 저놈 뭔가 발견했구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는 노를 천천히 꾸준하게 저어 구남새가 선회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을 위아래로 곧게 유지했다. 하지만 해류의 흐름에 따라 약간 속도가 났다. 그래서 정확하게 낚시를 하긴 했지만 구남새의 신호가 없었을 때에 비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낚시를 하는 중이었다. 구남새는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선회했다. 날개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곧 그가 강하였고 노예는 날치가 물 밖으로 솟구치더니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만색이다. 커다란 만색이떼야. 그는 노를 걷어들이고 이물 밑에서 조그마한 낚싯줄을 꺼냈다. 그것은 철사 목줄에 중간 크기의 낚싯 바늘이 달려있는 거였다. 그는 바늘에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끼웠다. 그런 다음 그 줄을 배전으로 내리고서 그물의 고기 걸쇠에 고정시켰다. 그는 또 다른 낚싯줄엔 미끼를 달고서 그 줄을 이물의 그늘에 똘똘 감은 상태로 두었다. 노인은 구남새가 날개를 기울이며 또다시 하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치를 쫓아가며 미친 듯이 날개를 퍼덕였다. 노인은 수면이 약간 볼록해지는 광경을 보았다. 커다란 만세기가 도망치는 날치를 쫓아가며 만들어내는 거였다. 만세기 떼는 날치떼 밑에 물속을 빠르게 움직였다. 공중에 떠오른 날치가 수면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였다. 아주 굉장한 만세기 떼였는데 그는 생각했다. 만세기 떼는 넓게 퍼져 있었고 날치는 도망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구남새 또한 항목 챙길 기회가 없었다. 날치는 그 새에게 너무 컸고 또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날치가 물 밖으로 거듭 튀어나오는 구남새의 쓸데없는 동작을 관찰했다. 저 고깃대는 내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낙오된 놈 한 마리쯤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어쩌면 내가 바라는 큰 고기가 저들 주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잡을 큰 고기가 여기 어디에 분명 있을 거야. 육지 위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올랐고 해안은 그 뒤에 회색과 초록색 언덕이 있었는데 가느다란 초록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물은 암청색이었는데 너무 검어서 거의 자주색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붉은 플랑크톤과 햇빛이 그 물속에 만들어내는 이상한 빛을 보았다. 그는 낚싯줄이 물속으로 곧게 내려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플랑크톤이 많은 것에 기분이 좋았다. 플랑크톤은 곧 물고기를 의미한다. 하늘이 높게 뜬 해가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빛은 좋은 날씨를 의미했고 지평선 위 뭉게구름의 모양 또한 그런 날씨를 약속했다. 구남새는 거의 시야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수면에는 햇빛에 바랜 사르가소 해초와 보라색의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무지갯빛을 발하는 젤라틴 같은 기포체의 고깔 해파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해파리는 몸을 옆으로 틀었다가 다시 바로 잡았다. 그것은 기포처럼 쾌활하게 부유했고 독성을 지닌 기다란 자주색 섬유질 꼬리를 물속에서 1야드 뒤로 내빼치고 있었다. 아구야 발라, 빌어먹을 것.
노인은 노에 기대어 몸을 가볍게 돌리며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해파리의 섬유질 꼬리와 같은 색깔인 자그마한 물고기. 해파리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꼬리들 사이를 헤엄치는 것이 보였다. 그 고기는 해파리의 독성에 면역되어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없었다. 노인은 낚시를 할 때 섬유질 꼬리가 낚싯줄에 달라붙어 칙칙하게 보라색으로 엉겨붙은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독담쟁이나 옷나무에 오르는 독이 양팔과 양손에 퍼져 부스럼과 종이가 나기도 했다. 해파리에게 직접 독이 옮으면 빨리 퍼지고 또 채찍에 맞은 것처럼 따가웠다. 무지갯빛을 발하는 길 기포체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해파리는 물속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다.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이 해파리를 잡아먹는 광경을 보는 걸 좋아했다. 거북은 해파리를 발견하면 앞쪽에서 접근해 눈을 감고 머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어 완전히 등딱지가 된 채로 해파리를 통째로 먹어버린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는 걸 좋아했고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해변으로 밀려나온 거북의 등딱지 위를 걸어다니는 것도 좋아했다. 굳은 살이 박힌 딱딱한 발바닥으로 등딱지 위로 올라서면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또한 마음에 들었다. 그는 우아하고 빠르고 감나가는 초록 거북과 대보 거북도 좋아했다. 하지만 그저 크기만 하고 미련한 붉은 거북에 대해서는 은근한 경멸감을 갖고 있었다. 그놈은 등딱지도 이상하게 딱딱할 뿐만 아니라 교미도 이상하고 또 눈을 딱 감고 고깔 해파리를 느긋하게 먹어치우는 모습도 괴이했다. 그는 거북잡이 배를 여러 해 동안 탔지만 거북이에 대해서 아무런 신비감도 없었다. 그는 거북들을 모두 불쌍하게 생각했다. 작고 배만큼 길고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등딱지에 대해서도 안쓰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대부분 거북에 대해 비정했다. 거북을 토막내서 살을 오려낸 후 거북의 심장은 여러 시간 펄떡거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게도 그런 심장이 있지. 내 발과 손은 거북과도 비슷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원기를 비축하기 위해 5월 내내 휜 거북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에 들어가 아주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한 오두막의 큰 드럼통에서 매일 상어간 기름을 꺼내 한 컵씩 마셨다. 어부들은 그 드럼통에 주로 장비를 보관했고 상어간 기름도 거기다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다. 그렇다고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싫다고 할 순 없었다. 게다가 상어간 기름은 감기와 몸살에 아주 좋았고 또 시력 보호에도 효력이 있었다. 이제 노인은 위를 올려다보았다. 구남새가 선회하고 있었다. 저놈이 고기를 발견했구만. 그가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날치가 수면 위로 날아오르지도 않았고 미끼 물고기가 흩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자그마한 다랑어가 공중에 솟아올랐다가 몸을 비틀며 머리를 먼저 물속에 집어넣고 잠수하는 것을 보았다. 다랑어는 햇빛 속에서 은빛으로 빛이 났다. 그놈이 잠수해버리자 또 다른 놈들이 연이어 온 사방에서 튀어 수면을 뒤흔들었고
목표 고기를 향해 길게 길게 점프를 했다. 그들은 그 고기를 둘러싼 채로 있었다. 아, 노인과 여름과 바다는 뭡니까? 엘프님 어서오세요. 놈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도 한번 끼어들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다량어 떼가 물살을 하얗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구남새는 이제 수직 하강을 하며 물속으로 들어가 겁먹은 채 수면으로 밀려나온 물고기를 노렸다. 저 큰 새가 도움이 되는군. 노인이 말했다. 바로 그때 노인의 발 아래 고리로 감고 있었던 고물의 낚싯줄에서 신호가 왔다. 낚싯줄이 팽팽해진 것이다. 그는 노를 걷어들이고 줄을 감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다랑어가 몸을 떨며 저항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줄을 계속 잡아당기자 다랑어의 몸부림은 더욱이 심해졌다. 노인은 그놈을 뱃전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물속에서 다랑어의 푸른 등과 황금색 옆구리를 보았다. 다랑어는 이제 햇빛을 받으며 고물에 누웠다. 탄탄하고 총알 같은 모습에 크고 멍한 눈은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고기는 날렵했고 빠르게 움직이는 꼬리로 배의 나무 널판을 탁탁 치면서 스스로 힘을 빼고 있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생각해 대가리를 세게 한번 때리고 발로 차주었다. 다랑어의 몸은 고물의 그늘에서도 아직 펄떡거리고 있었다. 날개 다랑어군, 좋은 미끼가 되겠다. 무게가 10파운드는 되겠는데. 그는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전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불렀다. 때때로 밤중에 스맥배나 거부자기 배에 문항을 주시하며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는 소년이 배를 떠나고 혼자 남게 되었을 때부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억은 없다. 노인과 소년이 함께 낚시를 할 때에는 서로 꼭 필요할 때에만 말을 했다. 그들은 한밤중 혹은 굳은 낚시로 포구에 갇혔을 때 대화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미덕이다. 노인은 늘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여러 번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했다. 만약 남들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보았다면 나를 미친놈 취급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 괜찮아. 부자들에게는 배에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주고 또 야구를 중계해주는 라디오가 있지. 지금은 야구를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지. 저 고깃대 주위에는 큰 물고기가 있을 거야. 난 먹이를 먹던 날개 다랑어 떼에서 낙오된 놈만 건져 올릴 거다. 다랑어 떼가 아주 멀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수면에서 어른거리는 것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이며 북동쪽으로 가고 있어. 하루 중 이때가 그런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날씨의 징조인가? 이제 초록해한 선은 보이지 않았다. 푸른 언덕들의 꼭대기는 눈을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보였고 언덕 위의 구름들은 높은 설산처럼 보였다. 바다는 아주 짙은 색이었고 햇빛은 물속에서 프리즘을 만들어냈다. 우수한 플랑크톤의 반점들도 이제 높이 솟아오른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암청색 바다의 크고 깊은 프리즘뿐이었다. 그가 들이운 낚싯줄은 이제 1마일 깊이의 직선으로 내리꽂혀 있었다. 어부들은 그 종류의 물고기를 모두 다랑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남들에게 팔거나 미끼용으로 거래할 때만큼은 그 고기들을 원래 이름으로 구분했다. 태양은 이제 뜨거웠다. 노인은 뒷목의 햇살을 강하게 느꼈고 노를 젓는 동안 그의 등을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배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잠을 자야겠다. 그는 생각했다. 낚싯줄 고리를 엄지발가락에 걸어두어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깨어날 수 있게 하고 오늘은 85일째다. 아무튼 이 날을 잘 보내야 될 텐데. 바로 그때 낚싯줄을 바라보던 그는 물 위로 튀어나와 있던 녹색 막대찌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 좋았어. 그가 말했다. 이거야. 그는 노가 배전에 부딪히지 않게 가만히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는 낚싯줄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엄지와 검지 사이의 줄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어떤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줄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신호가 왔다. 그놈은 가볍게 잡아당겨졌다. 단단하지도 묵직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100패턴 깊이에서 말린이 바늘턱과 끝을 덮은 정어리들을 입질하고 있었다. 낚싯바늘의 허리에는 자그마한 덩어리가 다랑어가 머리를 아래로 들이운 채 매달려 있었고 그 머리에는 손으로 버린 날카로운 바늘이 감추어져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가볍게 쥐고선 왼손으로 부드럽게 막대찌에서 풀었다. 그는 줄을 손가락 사이로 풀어 물고기가 아무런 장력도 느끼지 못하게 했다. 저 정도 깊이에 있는 고기라면 아주 큰 놈일 거다. 그는 생각했다. 고기야, 어서 먹어라, 어서. 제발 먹어다오. 거기 어두운 해저 600피트 지점에 있는 내게는 그 고기가 얼마나 신선하겠니.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틀고 바늘에 숨겨진 그 고기 좀 먹어주어. 그는 가볍게 줄이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이어 정어리의 머리를 바늘에서 벗겨내기가 어려운 듯 더 강한 당김이 느껴졌다. 그러고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제발 한 번만 더 방향을 틀려. 냄새 좀 맡아봐. 먹음직스럽지 않니? 소심하게 굴지 마. 어서 먹으라고. 저놈은 먹을 거야. 오, 하느님, 제발. 저놈이 미끼를 먹도록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놈은 먹지 않았다. 놈이 가버렸고 노인은 허무함이 느껴졌다. 간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정말로 저놈은 갈 수 없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리로 올 거야. 전에 바늘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그는 줄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자 기분이 좋아졌다. 저놈은 먹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당기는 것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아주 단단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중량을 느꼈다. 물고기의 무게였다. 그는 2개의 예비 코일 중 하나를 풀어서 줄을 계속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줄이 노인의 손가락을 스치며 계속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그 굉장한 중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엄지와 검지의 압박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굉장한 놈이야. 저놈 미끼를 가로로 문 채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저놈은 방향을 틀고서 미끼를 삼키겠지. 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서 말하지 않았다.
좋은 것은 말로 해버리면 사라져버린다. 그는 놈이 아주 거대한 물고기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 어두운 바닷속에서 다랑어를 입에 가로로 문 채 움직이고 있었다. 놈이 드디어 물었어. 이제 저놈이 아주 잘 먹도록 내버려두자. 좀 더 먹어. 그래, 더 먹으라고. 잘 먹어도 그래야 낚싯바늘의 끝부분이 이 녀석 심장에 들이박혀 너를 죽여버릴 거지. 자, 간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고 양손으로 줄을 잡아당겼다. 먼저 1야드 길이의 줄을 걷어들인 후 계속해서 잡아당겼다. 혼신의 힘을 다 실어 끌어당겼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기는 천천히 움직여 나갔고 노인은 그놈을 단 1인치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의 줄은 큰 고기용이라 아주 단단했다. 그는 줄을 등으로 꽉 눌렀고 마침내 줄이 너무나 팽팽해져서 물방울들이 그 줄로부터 튕겨져 나갔다. 줄은 물속에서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배에 앉은 곳에서 꼭 기대 온몸에 힘을 주며 줄을 꽉 붙잡았고 줄이 당겨지는 것에 저항하여 온몸의 힘을 등에 실어 눌렀다. 배는 북서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고기는 꾸준히 움직였고 그들은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나아갔다. 다른 미끼들이 여전히 물속에 있었으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그 애가 내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물고기에게 끌려가는 말뚝이 되었어. 줄을 고정시킬 수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저놈이 저 줄을 끊어먹겠지. 온 힘을 다해 저놈을 붙들어야지. 저놈이 움직이면 하자는 대로 줄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 이런 빌어먹을. 저놈이 물 아래로 처박히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움직여가고 있군. 저놈이 곧장 물 아래로 처박히면 어찌 되는 걸까? 이놈이 물속으로 잠수해서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 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